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심근경색증도 참 부담스러운데 앞에 급성이라는 이름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인데요. 말하자면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원인으로 여러 위험 인자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빠른 대처가 강조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극심한 흉통이 생기는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통증이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과 빠른 치료를 위한 방법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부담이 커지는 남성암이죠.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스비스로우의 노래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면 생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에 있어서는 골든타임도 중요하고요. 원인으로 얘기되는 위험 인자들에 대한 관리가 예방이자 치료일 수 있죠.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신경이 쓰이는데 급성 심근경색이 주는 위험은 더 크지 않을까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용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용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심근경색의 위험에서 돌연사가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이제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네.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것 자체가 왜 무섭냐면 병원에 오기 전에 3명 중에 1명의 환자가 사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도착을 해서 시술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현재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5명은 퇴원을 못하고 네. 돌아가실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성 심근경색이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오기도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거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교수님, 이게 심장에 아무 문제 없이 수축과 이완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심장은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거기에 심장 혈관은 3개의 연료호스처럼 이렇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네. 저희 심장에 피를 뿜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수축 기능인데 네.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환자분은 극심하게 위험한 상황으로 놓일 수 있는 거죠. 네. 참, 그럼 응급 상황이 된다는 건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일단은 위험 인자로 저희가 꼽을 수 있는 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지혈증, 네. 네, 요즘에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병, 네. 그리고 담배가 또 아주 위험한 인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관리를 하는 것이 결국에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담배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동맥 경화가 위험 요인이 될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대사증후군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하나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네, 그런 증후군이 결국에 동맥 경화, 말 그대로 동맥이라는 게 딱딱해지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동맥이 원래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끼게 되면서 네. 동맥이 좁아지는 병이 생기는 거고 그게 심장에 생겨서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그걸 우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 경화로 인해서 지방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다가 심장 근육이 괴사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냥 있다가도 손가락을 저희가 손으로 꽉 잡으면 끝에가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시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술하는 심장내과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병원 내 30분 내 거리에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집을 구하고 있는 이유도 낮과 밤 상관없이 이제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은 응급실로 오니까 네. 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나 빨리 막힌 혈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요? 저희가 이제 증상 발현으로 해서 빨리 올수록 좋은데 네. 심장은 일반적으로 4에서 6시간 정도 지나면 괴사가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병원으로 빨리 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저희가 병원에 오게 돼서 급성 심근경색인 게 알려지고 저희 의료진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는 대부분 다 90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다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앞서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럼 교수님, 이런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느껴지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슴 통증인가요? 네, 일단 가슴 통증이 가장 전형적인 통증인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 이후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네. 몸을 좌우로 조금 움직였을 때 이런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정말로 막 식은땀이 나면서 아픈 데가 어디에요 물어보면 손가락으로 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양손을 이용해서 이 가슴 전체가 짓누르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당뇨가 있거나 다른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심장으로 가는 신경도 당뇨가 침범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형적인 흉통으로 나타나지 않고 호흡곤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입맛이 없다든지 구토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슴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응급실로 와야 되지만 옆에 계신 분이 가슴 통증이 아닌 다른 너무 미식거린다 하면서 숨이 좀 답답하다 근데 당뇨 환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제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흉통도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말씀하셨듯이 급성 심근경색의 흉통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강한 통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3명에 1명은 아예 병원에 모시지 못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 통증인지 그걸로 조금은 감은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막 식은땀이 나면서 어떻게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인데 이게 그냥 수초 만에 사라진다. 그런 통증은 또 급성 심근경색 통증하고 약간은 무관하고요. 통증이 막 10시간, 12시간 하루 동안 지속된다. 또 이런 것도 이 급성 심근경색의 통증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이러니까 급성 심근경색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심장을 짓누르면서 식은땀까지 나고 특히나 또 왼쪽 팔이 이렇게 저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응급실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통증이 방사를 합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래턱 위로는 얼굴까지는 올라가지 않고요. 배꼽 아래까지는 또 통증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꼽 정도까지도 통증이 올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통증은 몸을 움직일 때 조금 더 심해지나요? 급성 심근경색의 통증으로는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지속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혹시 그럼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도 있을까요? 네, 이제 급성 심근경색 하면 또 아마 청취자분들이 들었던 용어들 중에 협심증이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네. 예, 협심증은 말 그대로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협심증이 진행하면 심근경색이 생긴다라고 해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지는 병, 급성 심근경색은 그게 좁아진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병.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저희가 자동차의 엔진을 생각해 봤을 때 연료호스가 이렇게 뭔가 때가 끼거나 이래서 좁아지면 저희가 가속도를 낼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심장도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활동할 때 저희가 뭐 빨리 걷거나 특히 어머님들이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것들이 조금 빨리 저쪽에서 이제 기다려서 빨리 뛰어갈 때 가슴이 갑자기 아파오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냥 걸으시다가 힘든 일을 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등산하실 때, 그럴 때 가슴이 아파오거나 그게 평소랑 다른 느낌이라면 그게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방사통에 메스꺼움도 있고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숨이 차고 워낙 다양한 증세들이라서 심근경색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협심증을 좀 앓고 있는 분들, 당뇨 계신 분들 이런 조심해야 하는 고위험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심근경색 환자들 중에 조사를 해보면 4명 중에 3명의 환자가 고혈압 환자고요. 10명 중에 4명의 환자가 당뇨 환자고요. 그다음에 절반의 환자가 그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환자들이 다 위험 인자고 저희가 담배 피시는 분들도 한 10명 중에 3명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그런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고위험군인데 그 중에서도 나이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시고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혈관이 막힌다는 거, 동맥이 막힌다는 거는 심장에만 동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뇌에도 동맥이 있어서 거기가 문제되면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부르듯이 뇌졸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도 심근경색의 고위험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상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응급 상황을 만들지 않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당뇨 환자들도 계속 약을 먹으면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압 환자들도 요즘에는 고지혈증 약을 반드시 낮추는 약을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심장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교수님,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걸 텐데요. 어떤 치료가 시작이 되나요? 네,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응급실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30분 이내에 빨리 환자를 저희 시술방으로 이동을 시켜서 말 그대로 시술이란 걸 하는데요. 뭐 전신 마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다리로 시술을 했던 거를 요즘에는 손 쪽의 동맥을 이용해서 저희가 거기에 관을 위치시키고 거기를 쉽게 말하면 레일 삼아서 심장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힌 혈관이 확인이 되면 0.01mm짜리 저희가 와이어, 철사줄, 쉽게 표현하면 철사줄을 이용해서 그 막힌 혈관을 철사줄로 이렇게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부분을 용수철처럼 생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물망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스텐트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을 스텐트를 넓혀줘서 스텐트로 공간을 확보해주면서 저희가 시술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고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텐트가 그냥 일반 생각하면 좀 감이 없으실 텐데 그 저희 볼펜에 있는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경은 한 3mm 정도 되고요. 길이는 한 20mm에서 30mm 정도 되는데 그게 사람 살리는 지금 현재 가장 발전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스텐트 삽입술이 우리가 얘기하는 관상동맥 성형술하고 같은 건가요? 네, 예전에 저희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금속으로 되어 있는 스텐트가 없어서 그때는 그냥 풍선으로 좁아진 부분을 넓혀줬거든요. 그거를 관상동맥 저희가 성형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발전하고 하면서 저희가 관상동맥 성형술 안에 스텐트 삽입술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텐트 삽입술을 하면 바로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시술이 이제 왜 드라마틱하냐면 저희가 스텐트를 넣고 환자는 처음에 정말 사경을 헤매고 정말 죽을 듯한 통증으로 너무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시술방에 올라오신 분들이 한 30분 정도 저희가 시술, 1시간 정도 지나고 시술이 딱 끝나고 종료하게 되면 아주 잔잔한 통증은 남아있지만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그 통증이 호전되는 것을 저희가 시술하면서 즉각 의료진이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하게 되면 환자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그렇군요. 경험을 저희는 지금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참 그런 경우는 참 다행인데요. 근데 교수님 시술 후에도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을 또 살펴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아주 100년, 50년 전이었으면 그냥 그렇게 있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스텐트라는 진보된 발전 기술로 해서 환자분들의 다시 새 생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스텐트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텐트를 이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겉에 상처가 나면 상처에 이렇게 뭐 피떡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스텐트 안에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텐트가 막히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스텐트가 막힐 확률은 한 1% 내외로 보고가 되고 있고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가 첫 하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텐트 시술하고 나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 하루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저희가 관찰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또 관찰과 관리를 계속해야 되겠네요. 자, 교수님이 참여하신 연구도 또 있던데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온 경우에 저체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어떤 방법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냉동 인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냉동 인간이요? 예, 노화하지 않게, 늙지 않게 거기서 살던가 아니면 불치병이 있는 경우에 거기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뭔가 좋은 치료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건데요. 저체온 요법이 나온 것도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체온이 36.5도 정도 되는데요. 심근경색 환자분들 중에 심정지가 와서 저희가 시술을 하더라도 머리 쪽이라든지 이런 거가 회복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심장도 아주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에 심장도 상처를 아주 큰 부위가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체온 요법을 하게 되면 이게 환자의 예후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머리 쪽으로 이 뇌 손상이 최소화돼야지 또 나중에 환자분들이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저체온 요법이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를 최근에 저희가 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중증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식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저체온 요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길을 가다가 심근경색은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갑자기 길을 가다가 심근경색이 발생해서 아까 얘기했던 쓰러져서 갑자기 심장이 멎은 경우 아니면 집에서 심근경색으로 통증이 있다고 해서 119까지는 전화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심장이 정지한 경우 그래서 아마 TV 같은 데서 보셨지만 이렇게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병원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식이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시술 이후에 이런 저체온 요법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중증인 경우에는 저체온 요법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연구 결과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어지는 연구 계획도 있을까요? 네, 이제 심근경색의 중증 환자들은 사실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실제 병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저체온 요법에 대한 연구들 결과들은 사실 많은 연구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심근경색 환자에서 시술을 아까 말했던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난 환자만 딱 이 표본으로 해가지고 했던 연구들이 사실 많지 않아서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체온 요법이 아무 합병증이 없거나 부작용이 없으면 모든 환자들한테 다 적용을 할 텐데 사실 부작용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환자들을 우리나라
전국의 데이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저체온요법이 한 달 동안 환자가 사망하는 사망률을 개선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뇌손상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저체온요법이 개선을 시키진 못했지만 빨리 저체온요법을 저희가 적용을 했더니 뇌손상에서 개선 효과를 조금 더 보였다는 그런 이번에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아마 이런 연구 결과가 저희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은 사망률을 좀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기대가 되네요. 교수님,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저희가 심근경색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치료의 끝이 아니라 치료의 시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심근경색이 재발하는 위험은 1년에 1%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병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당뇨 환자들은 당뇨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 스텐트가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담배 피는 환자들이 금연을 하지 않으면 담배가 효과가 뭐냐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 끈적끈적한 피들이 아까 스텐트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피가 엉겨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반드시 하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가장 입증되고 강력한 치료로는 우리가 가장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데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약으로 계속 개선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가 재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 꼭 심근경색 환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근경색 앓고 나면 운동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이 약을 먹는 것만큼 환자의 예후 개선, 그러니까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운동의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여쭤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연을 비롯해서 운동,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겠네요.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용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 암은 남성들에게만 있는 악성 종양입니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나이가 강조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해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게 전립선 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 수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초고령 사회를 사는 만큼 전립선 암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전립선 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발표된 국내 암 발병률 통계를 보면요. 남성의 암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폐암이나 위암, 간암의 비율이 점차 다행히도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전립선암의 발병률은 매우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남성암 중에는 폐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환자분들이 새롭게 진단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5위권 밖이었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매우 빠른 속도로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립선암 진단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발병 원인에 대한 동물 실험 연구 또는 기초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이 있지만 직관적으로 발병률에 대한 역학 조사를 보면 그 이유를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립선 환자분들이 50대 중반 이후고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네.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그 시기와도 연관되지만 네.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 위주의 소위 서구화된 식습관이 자리 잡은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네. 이런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늘어날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전립선 암의 위험 인자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습관이나 나이가 이제 위험 요인으로 자리를 잡는 건데요. 50대 이후 분들이 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립선 암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의 연령대라고 한다면 실제로 노인들이 좀 많은 편인 건가요? 네, 글쎄요. 요즘에 그 50대 중반을 노인이라고 하면 아마 많이들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립선 암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고령의 환자분들이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이제 서구형 암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육식을 즐기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 젊을 때부터 이어져 오다가 노년기에 발병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노년기에는 오히려 한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전립선암의 특징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네. 전립선암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병 초기에는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서 조용한 암이라고 불리거든요. 실제로 병리학적으로 발병하고 이를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누적된 식습관이 중년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년기에는 한식 위주의 식단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한 식단을 찾는다는 의미지 또 우리나라 식단도 한식이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육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네. 한식 위주의 식단에도 소금이 많은 국물 위주의 식단이라든지 가공식품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역시도 전립선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조기 발견을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50세 이상에서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 수치를 확인하는 게 예방이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던데 일단 이 PSA 수치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네, PSA 수치는 전립선 암 표지 검사 혹은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PSA라고 하는 그 영어 이름도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비교적 간단한 혈액 검사로 1차 검사가 가능하고 특히 금식이 아니어도 검사에 수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금식 없이도 시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검사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한 2시간 정도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혈액 검사이지만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매우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그런 PSA 수치를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서 진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전립선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런 검진율이 높아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전립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PSA를 정기적으로 혹은 건강검진 등에 포함돼서 무증상일 때 시행하는 비율이 꽤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조기 검진을 통해서 진단율이 높아지고 특히 아무 증상이 없는 초기 전립선암 진단이 가능해져서 향후 치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암이 그런 것처럼 전립선 암도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립선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조기 진단을 하면 전이가 안 된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립선암은 특히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아쉽지만 어떤 암들은 아주 조기에 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이 있는 반면에 이 전립선암은 조기에만 진단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조기 진단이 그 어떠한 암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증상에도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생각할 때 소변 보는 일에 문제가 되는 배뇨 장애를 일단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배뇨 장애가 없었는데도 전립선암이 올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배뇨 장애가 전립선암의 증상이 될 수 있나요? 일부 진행된 전립선암은 배뇨 증상을 일으킵니다. 빈뇨라든지 배뇨통, 혈뇨 또는 혈정액증과 같은 증상으로 비뇨기과를 내원해서 검사를 하고 네. 전립선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아쉽지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전립선암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따라서 초기 전립선암은 말씀드린 대로 전혀 증상이 없는 조용한 암이기 때문에 네. 배뇨 증상을 포함한 그 어떠한 불편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뇨 장애가 반드시 전립선암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전립선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배뇨 장애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네. 그때는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것일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혈뇨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제 허리나 골반으로 통증이 있어 검사했다가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PSA가 지금처럼 많이 알려지고 시행되기 전에는 네.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뼈로 전이가 돼서 통증과 골절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불과 제가 전공의를 하던 시절에도 예. 제가 레지던트를 하던 그 시절에도 이렇게 진단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종종 근골격계 질환으로 오인하고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인가 보다 이렇게 치부하다가 네.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이거는 원인이 전립선암인데요 라고 뼈로 전이된 상태로 진단받는 경우가 여전히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뼈로 전이가 잘 되는 건가 봐요. 네, 그 골 친화성이 있다, 뼈 친화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전립선 위치가 골반 뼈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골반 뼈라든지 척추뼈 이런 쪽으로 전이가 잘 됩니다. 네. 어떤 암이든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로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해마다 PSA 수치를 확인을 하면 혹시 암이 생겼다고 해도 조기 발견의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비뇨기학과 의사들은 네. 전립선암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분, 예를 들면 직계가족의 전립선암의 병력이 있는 분, 또는 음주나 흡연력이 높고 과체중인 분들은 네. 만 45세부터 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 50세부터는 PSA를 1년에 한 번 정도 측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런 PSA 스크리닝 검사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PSA 검사가 전립선 암만을 위한 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도 수치가 좀 높지 않나요? 네, 보통 PSA는 3 이하를 정상으로 봅니다. 네. 이제 3보다 높으면 이제 비정상으로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PSA가 높다고 해서 모두 다 전립선암은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또는 요로 감염과 같은 다른 질환들도 PSA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PSA가 높다면 이러한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 반드시 비뇨기학과를 찾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다 전립선 암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검사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PSA가 높다면 다른 전립선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 네. 초음파를 통한 초음파 검사, MRI 검사와 같은 영상의학과 검사들을 네. 환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네. 그 직장 수지 검사는요, 의료진이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건가요? 이 느낌을 전달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제가 의과대학 학생 때 우리 비뇨기학과 교수님께서 설명했던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주먹을 꽉 쥐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조금 불룩 튀어나온 근육이 느껴지게 됩니다. 네. 약간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이 느낌이 정상적인 전립선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보면은 관절이 툭 튀어나와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주먹의 그 관절 부분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면 그것은 전립선암의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네. 이와 같은 직장 수지 검사는
이제 숙련된 비뇨의학과 의사가 직접 손으로 촉지해 보면 네. 그것을 잘 감별할 수 있거든요. 예, 경험이 많은 비뇨의학과 의사는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단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직장 수지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혈액 검사, 직장 수지 검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또 하나요? 전립선 초음파는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염증, 전립선 암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네. 전립선 크기라든지 암이 의심되는 결절의 유무, 그리고 혈류 검사를 통해서 혈류가 증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봐서 네. 전립선 질환을 전립선 암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서 암이 의심이 되면 그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PSA, 직장 수지 검사,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요즘에는 가장 정밀한 MRI를 직접 보면서 MRI에서 의심되는 부분만을 아주 정밀하게 조직 검사를 하는 MR 퓨전 바이옵시라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좀 이름 용어는 복잡하지만 MRI에서 의심되는 부분만 정밀하게 조직 검사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 암이 의심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네.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소개돼서 진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게 앞에서 말씀 주신 뼈 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뭐 다른 장기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들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 검사 중에서는 골 주사 검사라고 해서 네. 혹시 전립선 암이나 기타 암들이 뼈로 전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검사 등을 동반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교수님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전립선 암으로 진단이 되면요. 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수술을 하는 건가요?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로 병기라고 해서 네. 소위 암이다 그러면 1기예요, 2기예요 이렇게 기수를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 기수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다른데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기나 2기까지는 수술을 그리고 3, 4기에는 수술보다는 뭐 항암 약물 치료라든지 네. 방사선 치료와 같은 네. 이러한 치료를 하게 돼서요. 초기에는 수술이 가능하고 초기를 좀 넘어선 부분은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특히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럼 전립선암에서 로봇 수술의 장점이 많은가요? 처음에 로봇 수술이 개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은 전립선 수술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립선의 크기가 실제로는 정상 전립선이 한 밤톨만 하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굉장히 작은 장기인데 네. 위치 자체가 골반의 굉장히 깊숙한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개복 수술을 통해서 배를 크게 절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깊은 속까지 도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전립선 암의 로봇 수술을 도입한 이후에는 굉장히 작은 절제만으로도 굉장히 골반 깊은 곳에 있는 전립선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어서 네. 전립선 암의 로봇 수술이 굉장히 다른 로봇 수술보다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의 위치상 로봇 수술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 거네요. 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수술 후에 있을 수 있는 뭐 후유증이나 합병증에서도 로봇 수술의 경우는 좀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 암으로 수술받는 분들은 비교적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죠. 네. 뭐 진단 자체가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많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 환자분들께 크게 절개를 하는 수술은 여러 가지 합병증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전립선 암은 굉장히 정밀하게 수술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인 요실금과 남성 기능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정밀한 수술을 굉장히 정교하게 하는데 로봇 수술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네. 따라서 병원의 재원 기간이나 회복 기간도 수술 이전의 개복 수술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많은 환자분들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병기가 높거나 전이 된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원발 장기를 제거하는 수술과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3기에서 4기, 즉 주변의 장기로 전이가 됐거나 주변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해서 네. 항암 약물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와 같은 2차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기 정도면 이제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전립선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장기라서 호르몬 치료도 좀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항암 치료라고 하면은 항암 약물 치료를 생각을 하는데 네. 전립선 암은 쉽게 말해서 남성 호르몬을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따라서 전립선 암의 그 주요 성분이 되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인자가 되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주는 항암 호르몬 요법이 전립선 암의 가장 기본적인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전립선 암의 발병 위험이 높은 나이가 이제 50세 이상 혹은 노인층 뭐 이런 분들이셔서 치료를 잘 견딜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다행히 말씀드린 항암 호르몬 치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 예를 들면 구역 구토라든지 뭐 탈모가 돼서 다 머리가 빠진다든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일반적인 항암 치료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다행히 이런 항암 호르몬 치료는 네.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실시하기도 쉬워서 고령의 환자분들이 잘 견딜 수 있는 치료거든요. 네. 따라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네. 비교적 적은 부작용의 약물 치료가 가능한 점이 있어서 네.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호르몬 치료의 경우는 부작용이 좀 적어서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을 제한하면 다른 건강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아닐까 또 다른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도 많은 연령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항암 호르몬 치료가 기존의 항암 약물 치료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힘들다 뿐이지 아주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죠. 네. 대표적으로 전립선 암은 골친화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이가 된 뼈 부분은 뼈의 생성이 오히려 더 촉진되고 뼈가 더 자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뼈는 더 자라는데 실속 없이 자라게 되거든요. 철근은 부족한데 위에 시멘트만 많이 부어서 겉으로는 튼튼해 보여도 골격이 약해서 잘 무너지는 부실공사 같은 건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 고령의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골다공증이나 뼈의 건강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골다공증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이 차단되다 보니까 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 역시 함께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뼈와 혈관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약물이 처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의 증상에 맞추어서 비뇨의학과 단독 혹은 타과와의 협진을 통해서 네. 심혈관계 또는 근골격계 질환의 악화나 발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전립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런 네. 보조적인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같이 동반돼서 받게 됩니다. 네. 더불어서 운동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일상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암의 발병 전과 발병 이후로 나누면요. 발병이 되기 전에는 당연하게도 전립선에 좋지 않은 습관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당연하게도 음주를 좀 자제하고 흡연을 금연을 하고 네. 동물성 지방보다는 야채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적절한 운동들을 처방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듯이 뼈의 건강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립선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좀 무리가 가는 운동을 했을 때 골절이라든지 2차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절한 운동을 처방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립선 암의 위험과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넥스트의 Here I Stand For You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